안녕하세요. 아, 월요일 날 추석 당일이었나요? 어, 저녁에 친척 동생을 만났어요. 이 동생은 저랑 이제 육촌 관계인데, 그러니까 제 육촌 동생 두 명이 좀 예술과 관련된 동생이 있어요. 한 명은 고영수라고 홍대 예술학과를 나와서 현재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큐레이터 겸 디렉터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전시할 그림을 선정하고 있는 거죠. 뭐 언젠간 어, 저랑 또 만날 날이 있겠죠. 그 아버지랑 저랑 좀 친한데, 그러니까 당숙이죠. 당숙이랑. 어, 근데 이제 어제, 그러니까 24일 날 만났던 그 후배는 어렸을 때 유아 영화 배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영화 배우를 하다가 성인기에는 아, 뭐 이렇게 사람의 얼굴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굉장히 뭐 개성 있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자라면서 어, 계속 영화 배우 하기에는 좀, 글쎄 그게 얼굴 때문이었는지 뭐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키나 몸매는 뭐 영화 배우 할 만한데, 어쨌건 그 친구가 그 초등학교 때부터 영화를 찍으면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제 여의도 초등학교를 그 참 어려웠지만 거기를 진학을 했겠죠. 왜냐면 거기는 출석을 인정해 주니까 영화를 찍으러 나가면 초등학생도 출석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의도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어느 대학 갔는지는 전 물어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안 나왔거나 아니면 뭐 전문대 뭐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친구는 정말 잘 살아요. 이것저것 하면서 수완도 좋고, 일찍 어렸을 때 일찍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영화판에서 뭐 그런 경력이 있는 것 같고, 또 여의도 고등학교 친구들이 또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중국에 가서 뭘 갤러리 카페 이런 걸 차리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 동생이 카페 인테리어를 몇 개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디자인학과를 나온 것도 아닌데 카페 인테리어를 몇 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숍 차리는 노하우가 있고 자기 친구 커피숍 차려주는 것까지 해주고, 그러니까 뭐 기계값을 딜한다거나, 요즘에는 그 인테리어 카페가 있나 봐요. 그래서 바닥 바닥 해주는 사람, 뭐 주방 해주는 사람, 벽면 디자인 해주는 사람, 그다음에 카페 그 기계 해주는 사람, 이렇게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업자들이.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는 커뮤니티인지 홈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자기가 고를 수 있대요. 이렇게 고를 수 있고, 또 이제 요즘에는 뭐 디자이너 그런 허브 같은 게 있어서, 나는 뭐에 대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막 올리는 거예요, 초안을. 그래서 거기서 선택이 되면은 돈을 받고, 선택이 안 되면 그냥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고, 이제 그런 생활도 해봤대요. 근데 지치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2등하고 막 떨어지고 이러니까, 한 푼도 돈을 못 받고 이러니까 지쳐서 이제 그거는 그만하고, 지금 돈을 좀 더 모아서 중국 쪽에 그 아는 누나랑 갤러리 카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중국에 이제 어떤 섬이 있는데 굉장히 중국의 상류층 부자들만 사는 섬이 있대요. 거기서 이제 갤러리 카페를 하고 싶다고 그러던데. 어쨌건 그 친구랑 이제 그 철산역에 수제 맥주집에 가서 한 서너 가지 수제 맥주를, 뭐 오바마 맥주로 알려져 있다는 무슨 뭐 그런 것도 있던데, 아무튼 그런 걸 마시면서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이야기가 왜 생각이 났냐면, 음,
한겨레 금요일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도권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배달은 되었지만 안 본 신문 중에서 뭐 부의 편중을 줄이는 방법은 소득세, 재산세, 그리고 기본소득이다라는, 그리고 이제 소득세와 재산세, 요즘에 이제 보유세가 뭐 서너 배까지 올라갈 거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부동산. 그리고 거래세는 낮추고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을 주고 하면은 진위 계수가 낮아진다 이거죠. 그리고 부의 부의부 빈익빈이 완화된다. 뭐 이런 이제 그런 도표예요. 뭐 그런 도표에 대한 설명이, 전에도 한번 제가 이분 얘기했는데, 도표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인, 그런 경제학자죠. 어찌되었건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그 동생이랑 나눴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좀 공유하고 싶어서. 자, 또 이제 조은 씨 좋은 칼럼에 자본주의적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칼럼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가족들을 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자꾸 이제 자기 자식이든 뭐 자기 뭐 친척이든 간에 돈을 벌어주는 방식으로 어드바이스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거. 아마 명절 때도 좀 그런 얘기가 나오면 좀 싸늘해지긴 하는데, 그 돈 얘기. 요즘에 뭐, 망해가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집에 부모님이 1년 반만 더 살면 그 집을 팔았을 때, 에, 세금을 뭐 몇 억을 감면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라든가,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좀 있는 집에서, 주로 부동산 재산을 가지고서 벌어지는 일들. 예를 들어서, 큰아들한테, 큰아들한테 재산을 거의 물려줬더니 뭐 병원에 잘 안 오는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정말 여기는요, 좀 약간 무서운 이야기가 이 칼럼에 있는데, 뭐냐면, 아버지가 쓰러진 거예요. 재산이 많은, 그러니까 한 몇천억 되는 재산을 가진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두 아들이, 딸이 와서 그걸 알게 된 건데, 두 아들이 아버지를 병원에 빨리 안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자마자 빨리 옮겼으면은 유언을 직접 입으로 남길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을 했을 텐데, 이 딸이 보기에는 이 두 오빠가 분명히 병원에 빨리 보낼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늦게 도착한 거죠, 병원에.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그냥 돌아가시길 바랬던 거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몇천억을 가진 아버지가 딸을 좋아할 수 있잖아요. 좀 유독. 근데 만약에 유언장을 쓴다면 시집간 딸이지만 굉장히 많은 재산을 줄 것만 같은, 이제 그거를 공포스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빠들은. 이제 그런 경우일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비꼬는 일종의,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됐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칼럼이에요, 이게. 뭐 명성교회 부자 세습, 세습, 교회 세습 이야기도 나오고 뭐 등등. 그래서 이게 다들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고, 사실 우리 뭐 못 사는 사람들도 돈의 유혹에 많이 넘어가죠. 넘어가고. 그래서 이 기사를 보다가 이제 그 동생이랑, 칼럼을 보다가 동생이랑 나눈 얘기가 생각이 났으니까.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냥 사치품, 그러니까 좀 사치품이라고 봤을 때, 그다지 그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재산이 있어도 투자는 안 하겠지만, 뭐 자기 유동 재산에 100분의 1 정도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식품으로. 벽에 걸기 위해서. 그게 이제 저는 한 평균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림에 조금 관심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전혀 없으면 이제 뭐 자기 가족 사진만 걸고 그림을 집에 안 걸죠. 있다라는 전제하에 100분의 1 정도는 우리가 쓰지 않느냐 이거죠. 이제 그 얘기를 전제로 깔고서 아주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한 10분의 1을 쓰겠죠. 그림에. 이제 그림 투자에 맞들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빼고 보통 사람들, 그림에 관심은 있으나 그림이 너무 비싸서 예를 들어서 벽에 잘 못 거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100분의 1 정도는 가볍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제가 이제 평소에 그림이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제가 아주 그림을 싸게 팔지만, 호당 6만 원에 미술대학 졸업생 가격으로 팔지만 열심히 그려야 돼요. 이게 한 시급 2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은 뭐 작년까지는 시급 1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더 싸게 팔아가지고 시급 2만 원 정도 나오니까요. 이게 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루에 10시간을 그리면 하루에 20만 원인 정도. 그럼 일주일 정도,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 정도 그리면은 20호 하나를 그린단 말이에요. 괜찮은 거를. 그걸 제가 현재 120만 원에 팔고 있다는 거죠. 시급 2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일주일 동안 10시간 동안 못해요. 그렇게 시간도 안 나고. 그러니까 틈틈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거죠. 근데 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뭐냐까. 하나 끝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 10개의 작품을 공정률을 50%, 70% 이렇게 올려가기 때문에 또 이제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는데. 어쨌건, 100분의 1 정도 투자한다고 쳤을 때, 이제 제 그림을 200만 원씩 주고 사는 분들은, 잠재적으로 이제 그분들은 100억에서 200억의 어떤 자산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죠. 만약에 100억, 200억 자산이 없이도 제 그림을 200에 사셨다면, 그 정도 될 만한 어떤 하나의 어떤 계획이나 마인드는 갖고 계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인문학적인 소양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자, 어찌됐건 제가 그 동생이랑 술자리에서 생각했던 이벤트는,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얼마나 부자인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동적 자산 내지는 뭐 부동산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제가 유동적 자산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이 빚만 100억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당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열심히 일해서 한 5만 원씩 번다고 쳤을 때, 이제 또 그 5만 원씩 버는데 그걸 또 매일매일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한 달 동안 저축할 수 있는 돈이 한 10만 원 된다고 줍시다. 비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파산을 했으니까 이제 빚이 100억이어서. 그럼 그 사람의 유동적인 재산은 10만 원인 거죠. 뭐 한 달 단위로 뭐 1년 단위로 따지면 뭐 100만 원이라고 치고, 어쨌건 그러면은 그 100만 원에 1년 연봉 정도에 뭐 100분의 1 정도면 만 원 정도. 연봉의 100분의 1로 따질까요? 연봉은 좀 너무 그렇고. 어쨌건 연봉 내지는 그 자산,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는 이제 나중에 그 이벤트 할 때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은 그 사람이 1년에 정말 아무리 많이 저축해봐야 또 1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산이 있을 수가 없다. 재산 취득이 불가능하니까, 신용불량자니까, 파산자. 그러면 그 사람은 만 원을 그 100분의 1로 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림을 팔 때 당신이 가진 재산의 100분의 1로 팔겠습니다라는 그렇게 하나의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의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림을 갖고자 하는 취향을 존중을 하고, 단지 당신이 가진 재산의 100분의 1로 내 그림하고 바꿔 가라. 보통 그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컨셉인 건데. 근데 불행하게도 그 사람 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고, 그럼 만 원에 제 그림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 재산이 10만 원이라면은 1,000원에 가져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원자들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지원자들이. 그럼 이제 그 동생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큐레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뭐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렇게 그 심사위원 그다음에 좀 대중적인 심사위원. 그러니까 이 그림은 누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그 경매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 이 적합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어떤 특정 그림을 그 사람이 가져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것을 이렇게 그걸 토론식으로 하든 투표로 하든 이런 식으로 쳐서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는 미술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 그림이 1억에서 10억 정도의 책정이 됐다고 쳐도 1년에 한 작품 한두 개는 그런 방식으로 10,000원에도 팔기도 하고 1,000원에 팔기도 하고 때로는 그림이 너무 좋을 때는 뭐 1조에 팔 수도 있겠죠. 그 사람 재산이 100조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제시한 조건은 당신 재산의 100분의 1을 내라니까요.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그것을 비공개로 해야죠. 그 사람의 그 저번에 우리가 재산 신고하잖아요. 국회의원 할 때. 비공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치죠. 그럼 정말 이 사람은 파산자고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재산이 100만 원 이상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물론 뭐 여기저기 다 차명으로 돌려놨을 수도 있는데 그거 다 넘어서서 그림에 대한 어떤 인터뷰를 할 정도의 실력이라면은 뭐 일단 믿는다는 쪽 믿어주고 그 사람의 그 재산 신고를 그렇게 해서 나는 왜 이 그림이 갖고 싶다 내지는 이 그림이 왜 좋다고 생각하고 나는 왜 감동을 받았다 등등등 이제 마치 인터뷰하듯이 그림을 구매를 원한다라는 인터뷰를 하는 거죠. 이벤트로. 근데 만약에 정말로 제 그림이 그 가져가자마자 10,000원에 가져가자마자 정말 1억의 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다면 사람들이 몰리겠죠. 그런 거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어떤 그런 이벤트는 좀 자본주의적이지는 않지 않나요? 그냥 뭐냐면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뭔가 그 결국에는 뭔가 이벤트로 가면서 제가 뭔가 노리는 게 있겠지만은 그 과정 자체는 뭔가를 상품을 주고 팔고 어떤 사람의 작품이나 상품이 얼마에 매겨져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좀 거기에 주관적인 거를 어떤 이벤트로 넣어보자는 거죠. 인간적인 거를 좀 돈이 아니라 인연을 찾아가는 방식인 거죠. 그림이 어떤 인연을 찾아가는데 최소한의 조건으로 당신의 유동자산 내지는 자산의 100분의 1 정도를 내놓고 가져가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랬더니 아무튼 그 후배는 산전수전 다 겪은 그 아역 영화배우 출신 그 동생은 괜찮은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제가 제 생계가 그림으로 해결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 그림 판매도 안정화돼야 되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미술 시장에서 알려져야 되고 그러면 그런 이벤트를 충분히 아주 재미있게 펼쳐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TV 프로그램으로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유튜브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나머지 얘기는 노회찬 우리가 꿈꾸는 나라라는 노회찬 전 의원의 연설문이 책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래서 지금 이제 헤드라인으로는 촛불 이후 시대의 과제는 평등과 공정과 평화인데 평화에 대해서는 특히 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가면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올 수밖에 없다. 될 듯 말 듯 하면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방북 여러 가지 시도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진인서 대처명이죠. 결국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이제 운명은 결국 전쟁을 한번 통한 다음에 평화가 온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아니 전쟁 없이도 평화가 올 수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 이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그런 거죠. 어, 지금 오늘 KBS 그 경제 쇼에서도 계속 나온 이야기가 2020년에 전 세계적인 그 불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불황이 올 때는 그것을 전쟁으로 돌파구를 여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평화의 노력이 최선을 다한다고 믿어요. 그러나 시운이 좀 안 받쳐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재미있는 책이 하나 나왔어요. 제가 이거는 이제 가위로 오려가지고 이제 제가 책을 이제 살 때는 보통 휴대폰이나 지갑에 요즘엔 휴대폰 해가지고 다니는데 그래서 한 달 내로 사고 싶은 책이 있으면 이렇게 그 책을 오려서 여기 보통 신분증 넣는 곳에다가 이렇게 책을 꼽아놔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서점에서 훑어보고 살려고 일단 꼽아놓는 건데 어쩌다 우리는 환자가 되었나라는 책이거든요. 어쩌다 우리는 환자가 되었나. 그 시사인 잡지에서 소개해준 책인데 그러니까 과거에는 질병으로 인식되지 않았던 것들이 의학적인 어떤 발달 그리고 또 제약회사가 돈을 벌고자 하는 약간 그런 음모도 있겠죠. 공작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ADHD라든가 자폐증이라든가 대머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질병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 그 머리 빠지는 거는 나이 들면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치료 대상이 된 거죠. 저는 이게 머리 빠지는 게 저는 치료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생각이고요. 자, 같은 맥락의 책이 나왔어요. 자폐증이 유행병이라고 라는 타이틀로 책 제목은 Neutral Live예요. Neutral Live. Neutral Live 그러니까 신경 생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서 너드형 자폐증이 늘어나고 있다. 물론 거기 실리콘밸리라는 곳 자체가 기술 창업이 많기 때문에 그 엄마 아빠 자체가 두뇌가 좋은 자폐형 두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골방에 틀어박혀서 막 프로그램만 한다든지 뭐 자기 막 좋아하는 것만 연구하고 하루 종일 그것만 막 생각하고 나머지 대인관계라든가 일상생활은 잘 못하고 어눌하게 잘 못하고 이런 그런 자폐증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한번 36,000원이야 책이. 엄청 두꺼운 것 같아요. 어휴, 가서 이제 보고 전 사실 두꺼운 책 좋아하거든요. 비싼 책 좋아하는데 두껍고 비싼 책 그냥 지 혼자 서 있는 거 책 세우기만 해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가서 이제 서점에 가서 한번 봐야 되는데 뉴트럴 라이브 부제가 자폐증의 잃어버린 역사와 신경 다양성의 미래예요. 신경 다양성의 미래. 자폐증을 잃어버린 역사와 신경 다양성. 자, 여기서 신경 다양성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는데, 저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내세웠던 가설이 뭐였냐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미래를 느낀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는 것도 이미 느끼고 있다. 본능적으로. 그렇다면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인간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서 공존하기가 더 쉽고 인공지능의 도움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뭐 그 시대에 출세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돈 벌기도 쉽고 출세하기도 쉽고 자기가 이렇게 보람 있는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자, 그렇게 본능으로 느끼면서 아이들이 그것을, 아, 평소에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하는 걸 싫어하고 게임을 더 즐긴다거나 그런 경향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과거 강의에서.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책을 읽는 아이들보다 다양한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살 거다 미래에는 이런 얘기도 제가 했고 그런데 이 책 저자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읽다 보면은 제가 내세웠던 가설에 대한 증거라든지 최소한 저는 동지를 한 명 만나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자, 이 책을 요약한 그 김은영 기자가 물론 이제 출판사에서 요약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데 보도자료로 자, 이 자폐증 성향이 늘어나는 이런 것들 너드 뭔가 하나에만 막 몰두하게 좋아하고 사회적인 대인관계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부분들 제가 대인관계 진행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성 문제 인성과 창의성의 관계 인성과 창의성 중에 하나 포기해야 된다면 뭘 포기해야 되는가 뭐 이런 좀 논란이 될 만한 제 강의 중에서 막 나빠요가 굉장히 많은 그런 강의들이 있어요. 끝까지 다 안 들은 사람이 나빠요 누르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주장하고 왜 그런 주장하는 걸 후반부에 얘기하거든요. 근데 전반부만 들으면 막 싫은 거야. 짜증이 나는 거야. 그 나빠요 막 들고 끝까지 들으면은 저에게 그 얘기는 아닌데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어쨌건 저는 인성을 포기하고 차라리 창의성에 집중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진짜 인성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진짜 인성이냐 가짜 인성이냐를 두뇌가 스캔당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인성을 막 가르치다 보면 이게 가짜 인성으로 바뀌게 되고 그 가짜 인성인 것이 눈빛이나 체내 호르몬이나 뇌파를 통해서 드러나 버린다니까요. 태도를 통해서. 그걸 인공지능 아주 정밀하게 알아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저는 페르소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짜 얼굴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가짜 표정을 갖게 된다. 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이렇게 대인관계 지능이 떨어지는 자폐증 애들이 많아지는 것이 이게 그 두뇌에서 기능 이상자들이 많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독특한 장점을 지니고 인류의 기술과 문화 진보에 이바지해온 자연 발생적 인지적 변이로 봐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독특한 장점을 지니고 인류의 기술과 문화 진보에 이바지해온 자연 발생적 인지적 변화로 봐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신경 다양성이죠.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신경 다양성을 발현한다는 겁니다. 두뇌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 얘기랑 짬뽕해서 얘기하자면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하나만 좋아하는 아이들로 변질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오히려 유치원 때부터 동아리형 교육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막 후벼팔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공동 발표를 함으로써 부족한 교양을 서로서로 친구들끼리 채우고 이렇게 교육 전체를 바꿔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야지 그 애들이 인공지능하고 공존하고 협업하는 인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제가 서점을 맨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신문이나 잡지에서 추천한 도서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책 이게 어디서 나왔지? 알마에서 나왔구나. 알마도 제가 가끔 자주 보는 출판사 이름이에요. 알마. 그러니까 좋은 책들을 많이 내는 출판사 그러니까 좋은 책이라기보다는 인기 없지만 좀 이렇게 읽을 거리가 많은 책들. 그 출판사 저한테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알마 익숙해요. 익숙한데 처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 가설을 비슷한 풍으로 이야기를 하는 책을 제가 처음 발견한 거예요. 신경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그 인류가 독특한 장점을 만들어내는 신경 다양성을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너드들, 특별하게 뭔가 하나를 좋아하는 너드들이 많아지는 경향이 물론 실리콘밸리에서는 훨씬 많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많아지는 게 인류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본능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죠. 예. 제가 이 가설을 정말 몇 년째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한 책이 나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이 책 때문에 지금 벌써 또 30분 됐는데 음, 오늘의 신문 비전은 여기까지 하고 정말 전 많이 추석 연휴 잘 보냈고 잘 먹고 목포에서 국산 홍어를 우리 형이 또 가져와서 홍어에다가 정말 45도짜리 안동소주 마시고 이랬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추석 마치고 와서 21일자 신문을 펼쳤는데 너무너무 좋은 제목 한 번 더 제가 지금 앞으로 살 책 두 권의 책이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책 중에 제가 고르겠어요 이거를 그죠?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어쩌다 우리는 환자가 되었나 하고 뉴트로 라이브 자폐증을 잃어버린 역사와 신경 다양성의 미래. 신경 다양성을 검색하면 바로 뜰 거예요. 신경 다양성이라는 말이 아주 드물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색 키워드는 이거예요. 어쩌다 환자, 신경 다양성. 그럼 이 책이 뜨죠. 하나는 노란색 표지, 어쩌다 환자는 노란색 표지입니다. 잠시만요. 발달한 인공지능 얘기 하나 해드리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건데 지금 제 유튜브 구독자 신우주 씨가 최신 뉴스를 올려놓은 거에 의하면 우리가 약물 간의 상호 부작용이 있거든요. A약, B약을 같이 먹었을 때 A약도 좋고 B약도 좋은데 그걸 같이 먹으면 체내에서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바로 이것을 진단하는 인공지능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카이스트 이상혁 교수팀이 약물 간 상호작용을 정확도 92.4%로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딥 DDI를 개발했다고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밝혔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을 파악해가는 쪽으로 지금 발달해가고 있어요. 한 인간이 5년 동안 실험을 해야 될 거를 5분 만에 시뮬레이션을 끝내고 그래요. 신물질을 그러니까 뭐 약물 실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분명히 특이점이 올 겁니다. 모든 인간들을 앞서게 될 거예요. 인간들은 제가 이제 중앙일보 그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다 써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이제 이코노미스트 잡지가 제 기사가 나가니까 한 권 보내주겠죠. 잡지가 나왔을 때 한번 공유를 하겠는데요.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의 삶은요 다시 설계가 돼요. 그래서 제가 내린 그 기사에서 내렸던 결론은 전면적인 동아리 활동화로 바뀌어야 돼.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이렇게 아주 특이하다거나 또는 장애가 있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활동을 보장해주는 사회로 바뀌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서 치매 노인들을 면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서 자기들이 살던 방식으로 동네에서 살게 해주는 그런 마을이 있는 거예요. 치매 노인들이 요양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실수를 해도 안전하도록 하는 마을을 형성해 준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활동권을 보장하는 인권에 너무나 참 좋은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왜 조금 정신병, 조현병이 있어도 동네에서 같이 살고 그랬잖아요.
정신지체가 있더라도 같이 돌봐주면서 살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든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든 그 사람들이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배려, 뭐 아직은 뭐 보통 사람들도 살기 힘든 세상이지만은 그런 배려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올수록 더욱 할 것이고, 우리가 또 이제 그렇게 그런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그래서 오늘 좀 길어졌네요. 이상합니다.